변호사가 유언장을 낭독하는 엄숙한 분위기, 정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부동산과 예금 총 3억 원은 두 아들에게 균등 분할합니다. 성수와 성준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순간 정희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어. 정희 씨에게는 이 낡은 노트 한 권을 전해드립니다. 에이, 노트 한 권이 뭔 재산이라고? 어머니가 치매 기운이 있으셨나 봐요. 미경의 비웃음이 방을 가득 채우고 성준도 코웃음을 쳐 7년 동안 모셨는데 이게 전부라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림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정희가 노트를 받아드는 처절한 순간 절망과 배신감이 눈물로 터져나오며 7년간의 정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저 며느리일 뿐이었구나. 정희의 마음속 절규가 울려 퍼졌다. 전라남도 끝자락 바다와 맞닿은 작은 마을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갯벌 너머로 보이는 수평선이 연보라빛으로 물들고 마을 곳곳에서는 개나리와 진달래가 앞다퉈 꽃을 피우고 있었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올해 59이 된 정희는 오늘도 조용히 텃밭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7년 전 서울에서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그때 시어머니 이만옥 할머니가 내려와서 함께 살자고 손을 내밀어 주셨거든요. 처음에는 낯선 시골 생활이 막막했지만 이제는 이 조용한 일상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할머니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정희야, 오늘도 반일 나가냐? 그런데 말이야, 어젯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 옆집 할머니가 대문 너머로 인사를 건네며 수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희를 서울서 고생하다 내려온 과부라고 부르곤 했지만 오늘은 왠지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상한 일이요? 정희가 호미를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마을에서 소문을 가장 빨리 알아내는 분이거든요. 응, 만옥이네 집에서 밤늦게 불이 켜져 있더라고. 그것도 창고 쪽에서 말이야. 한밤중에 뭔가 찾는 것 같던데. 삽질하는 소리도 들렸어. 정희의 마음이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밤늦게 창고에서 뭘 하고 계셨을까요? 창고는 평소에 거의 들어가지 않는 곳인데 게다가 삽질 소리까지 들렸다니요. 그리고 말이야, 요즘 만옥이가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더라고. 일제강점기 때 마을에 숨겨진 금덩어리가 있다는 둥, 해방 후에 부자들이 땅에 무언가를 묻어놨다는 둥. 혹시 치매 기운이 있는 거 아니야? 옆집 할머니의 말에 정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은 없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고 계셨던 건가요? 정희는 호미를 들고 텃밭으로 향했지만 마음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상추와 깻잎을 돌보면서도 자꾸 집 쪽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최근 행동들을 떠올려 보니 정말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낡은 지도를 꺼내 보시더니 혼자서 중얼거리셨어요. 여기였나 아니면 저기였나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자꾸 창고 열쇠를 찾으신다고 하시면서 온 집안을 뒤지시기도 하셨고요. 며느리가 참 부지런해. 그런데 말이지.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정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85의 시어머니 이만옥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어요. 할머니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터줏대감 같은 분입니다. 마을의 모든 역사와 비밀을 알고 계시죠. 하지만 오늘 할머니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을 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나오시면 안 되는데요. 아직 쌀쌀한걸요. 정희가 다가가 할머니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할머니 손에 흙이 묻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정희야, 내가 죽으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직설적인 말씀을 하시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왜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무섭긴 뭐가 무서워.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데 정말로 묻는 거야.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는데 너는 어디로 갈 거냐? 이 집도 이 땅도 다 아들들 차지가 될 텐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정희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사실 이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재산은 당연히 아들들 몫이지. 며느리가 뭘 바래? 정희 씨 불쌍해. 평생 모시고 살았는데 결국 빈손으로 나가야 할 텐데. 큰아들 며느리는 벌써부터 이 집 어떻게 고칠지 계획 세우고 있다던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정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며느리일 뿐이야. 욕심내면 안 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서운함이 올라오곤 했죠. 7년 동안 정성스럽게 모셨는데 정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어머니, 그런 생각 마세요. 저는 여기서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좋아요. 그래, 정말로? 후회하지 않겠어? 할머니가 정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정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거나 받아둬.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내 정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낡고 녹슨 열쇠였어요. 무게가 제법 나가는 걸 보니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간수해 두라고.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할머니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열쇠를 받아 주머니 깊숙이 넣었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할머니가 왜 갑자기 이런 신비로운 행동을 하시는 걸까요? 어머니, 이 열쇠가 뭘 여는 건가요? 때가 되면 다 알게 되어 있어. 지금은 그냥 간수만 해도.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느낄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무언가 큰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걸 말이죠.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정희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할머니의 모습이 신경 쓰였거든요. 그리고 옆집 할머니가 말한 밤늦은 불빛과 삽질 소리의 정체도 궁금했고요. 혹시 할머니가 정말로 뭔가를 땅에 묻거나 파내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밥상을 차리면서 정희는 할머니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할머니는 평상시보다 식사량이 적으셨어요.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몸이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는 사람의 눈빛 같았어요. 밤이 되어 할머니를 방에 모시고 나서 정희는 마루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소리가 왠지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 같았어요. 주머니 속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숨기고 있는 게 뭘까? 그리고 이 열쇠는 대체 무엇을 여는 거닐까? 혹시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보물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창고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정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쥐소리일까요? 아니면 정희는 문득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가 또 밤중에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정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미 놀라운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 바로 자신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 작은 열쇠가 정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봄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정희는 내일이 오늘과는 전혀 다른 하루가 될 거라는 걸 꿈에도 모른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주머니 속 열쇠를 꽉 쥔 채로 말이죠. 그로부터 사흘 후 정희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할머니께 아침차를 드리러 갔던 정희는 침대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계신 시어머니를 발견했어요. 이만옥 할머니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희의 절규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곧이어 이웃집 사람들이 달려왔고 마을은 순식간에 상가집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정희에게는 슬픔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 거구나 하는 막막함이 밀려왔거든요. 주머니 속 할머니가 주신 낡은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정희는 이것이 마지막 연결고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아들한테 연락했냐? 작은아들도 빨리 불러야지. 마을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정희는 멍하니 할머니의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할머니의 손바닥에 뭔가 작은 종이 조각이 꽉 쥐어져 있는 게 보였거든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종이를 빼내보니 창고 뒤편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어요. 2시간 뒤 서울에서 큰아들 이성수가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회사 임원으로 일하며 넉넉하게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는 어쩔 줄 몰라 하더니 곧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형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모든 걸 처리하겠습니다. 성수의 말 속에는 묘한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이제부터 이 집의 주인은 자신이라고 선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괜히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지만 할머니가 남긴 종이 조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곧이어 작은아들 이성준도 도착했습니다. 인근 시에서 작은 사업을 하는 그는 형만큼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역시 슬픔보다는 다른 계산이 앞서는 것 같았어요. 두 형제가 만나자마자 나눈 대화가 정희의 귀에 들렸습니다. 형, 어머니가 생전에 뭔가 숨겨둔 거 없을까? 그러게. 평생 검소하게 사셨는데 돈이 좀 있을 것 같긴 해. 형수가 7년 동안 모셨으니 혹시 뭔가 받은 게 있을지도 몰라. 정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벌써부터 할머니의 유품을 노리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장례식장은 마을 회관에 차려졌습니다. 할머니가 마을의 어른이셨던 만큼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어요. 하지만 정희가 가장 신경 쓰이는 건 큰아들 며느리 김미경의 시선이었습니다. 미경은 서울에서 온 세련된 여자로 시골 며느리인 정희를 항상 무시하는 눈빛으로 바라봤거든요. 아이고, 시어머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죠. 미경이 정희를 구석으로 불러내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무슨 계획요? 뭐긴 뭐예요. 이 집 정리하고 형수님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셔야죠. 서울로 올라오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 작은 원룸이라도 구하실 건가요? 혹시 어머니가 형수님께 따로 주신 게 있나요? 미경의 말은 정중했지만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나가라는 뜻이었고 동시에 할머니가 남긴 것이 있는지 넌지시 떠보는 거였어요.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 이틀째 되는 날 밤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난 정희가 큰아들 성수가 할머니 방을 뒤지고 있는 걸 목격한 거예요. 서랍마다 열어보고 심지어 이불 속까지 뒤지고 있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정희가 깜짝 놀라 물었을 때 성수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형수. 어머니가 중요한 서류들을 어디에 보관하셨는지 찾고 있었어요. 통장이나 도장, 부동산 서류 그런 것들 말이죠. 하지만 성수의 표정이 수상했습니다. 마치 다른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문득 할머니가 주신 열쇠와 손바닥에서 발견한 종이 조각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성수가 그것과 관련된 뭔가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건 변호사 선생님이 오시면 정식으로 처리하는 거 아닌가요? 맞긴 한데 미리 확인해 둬야죠. 혹시 형수가 어머니한테 뭔가 받은 거 있어요? 성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희는 본능적으로 위험함을 느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겠죠. 정희가 거짓말을 했지만 성수는 쉽게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장례 마지막 날 모든 의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돌아간 후 정희에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한 명이 찾아온 거예요. 키가 크고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두 형제와 정희가 긴장한 채 둘러앉았어요. 미경도 옆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먼저 부동산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텃밭, 그리고 마을 입구의 작은 상가 건물까지 합쳐서 시세 약 2억 원 상당입니다. 모두의 눈이 반짝였어요. 예상보다 많은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예금 통장 3개의 잔고가 총 1억 원입니다. 이 모든 재산은 두 아들 이성수 씨와 이성준 씨에게 균등 분할합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정희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미경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성수의 팔을 꼬집었습니다. 역시 어머니께서 정상적으로 판단하셨네요. 3억이면 꽤 큰 돈이네. 성준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니 소중히 써야겠어요. 하지만 변호사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정희 씨에게만 전해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변호사가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해져서 언제 만들어진 건지도 모를 정도로 오래된 노트였어요. 크기는 작았지만 두께가 제법 되었습니다. 이건 고인께서 정희 씨에게만 전해달라고 특별히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정희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았을 때 미경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에이, 노트 한 권이 뭔 재산이라고. 어머니가 치매 기운이 있으셨나 봐요. 맞아요, 형수님. 어머니가 노후에 정신이 좀 흐릿해지셨나 봐요. 공책 따위를 그렇게 정중하게. 성준도 형수를 거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노트를 받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무게가 생각보다 무거웠고 뭔가 단단한 게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고인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서류를 꺼내 낭독했습니다. 정희에게 진짜 내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전부가 아니다. 내가 나를 7년 동안 정성으로 모셨으니 내 마음도 그만큼 깊다. 이 노트 안에 내 진짜 뜻이 들어있으니 절대 혼자만 보거라. 그리고 내가 받은 열쇠를 잘 기억해 두어라. 변호사의 낭독이 끝나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경과 성수 형제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특히 열쇠라는 말이 나오자 성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뭐야, 그럼 그 노트에 뭔가 더 있다는 뜻인가? 열쇠는 또 뭐고? 성수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노트를 쳐다봤습니다. 정희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주신 열쇠가 있긴 한데. 정말로 뭔가 있었구나. 형수,
그거 보여주세요. 미경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다가섰지만 변호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고인의 유언은 절대적입니다. 정희 씨만 보라고 하셨으니 다른 분들은 개입하시면 안 됩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알려줄 게 없다며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그가 나간 후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형수, 뭔가 숨기는 거 있죠? 우리도 가족인데 왜 혼자만 받아요? 그러게요. 어머니 재산인데 우리도 알 권리가 있죠. 성수와 성준이 정의를 몰아세웠지만 정의는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어머니가 저만 보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하겠어요. 그날 밤 정의는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인 노트를 가슴에 안고 잠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노트 안에 정말로 뭔가 특별한 게 들어있는 걸까요? 그리고 할머니가 주신 그 열쇠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한편 큰아들 부부는 거실에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분명 뭘 숨겨두셨어. 노트 따위를 그렇게 정중하게 전해달라고 했을 리가 없어. 나도 그래. 형수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내일부터 좀 더 세게 압박해보자. 두 사람의 눈에는 탐욕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그 노트를 그냥 놔둘까요? 장례가 끝난 첫 번째 밤, 정희는 방문을 꼭 잠그고 할머니가 남겨주신 노트를 펼쳤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놓은 어둠 속에서 노트의 첫 장을 열어보니 할머니의 친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희야, 진짜 내 마음은 여기 있다. 1984년 여름, 산 너머 옛 장터를 기억하거라.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이면 할머니가 50살이었을 때인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산 너머 옛 장터라니 정희는 그곳이 어딘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노트를 계속 넘겨보니 더욱 신비로운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는 지도처럼 그려진 낯선 그림들이 있었어요. 어떤 페이지에는 큰 느티나무 아래 세 걸음, 물이 마른 우물가 동쪽으로 달이 가장 밝은 밤에 같은 수수께끼 같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정희가 중얼거리며 노트를 더 자세히 살펴보는데 갑자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수, 아직 안 주무세요? 잠깐 나와보세요. 큰아들 성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급하게 노트를 이불 속에 숨기고 문을 열었어요. 왜 그러세요? 아, 그냥. 혹시 어머니가 생전에 특별한 말씀 같은 거 하신 적 없나요? 예를 들어서 뭔가 숨겨놨다거나 중요한 게 있다거나. 성수의 눈빛이 의심스럽게 번뜩였습니다. 분명히 노트 때문에 잠이 안 와서 찾아온 거였어요. 별 말씀 안 하셨는데요. 정말요? 그럼 그 노트에는 뭐가 적혀 있어요? 그냥 일기 같은 거요. 별거 없어요. 정희가 거짓말을 하자 성수의 표정이 찡그려졌습니다. 형수, 우리도 가족인데 그렇게 숨기지 마세요. 어머니 유품이면 우리도 볼 권리가 있죠. 어머니가 저만 보라고 하셨다니까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하자 성수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 수 있었어요. 이제부터 가족들의 감시가 더욱 심해질 거라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마을에서 할머니와 가장 친했던 박씨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75의 박씨 할머니는 이 마을에서 할머니 다음으로 오래 사신 분이었어요. 혹시 노트의 내용에 대해 뭔가 아시는 게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할머니, 혹시 1984년에 우리 시어머니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1984년? 그때가, 아, 맞다. 그때 만옥이가 갑자기 어디론가 자주 나다니더라고. 산 너머로 말이야.
박씨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산 너머요? 응, 그때 장터가 있었거든. 옛날 장터 말이야.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때만 해도 오일장이 서는 큰 장터였어. 정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노트에 적힌 산 너머 옛 장터가 정말 존재했던 곳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옥이가 왜 그리 자주 그곳에 갔는지는 모르겠더라고. 뭔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혹시 다른 특별한 일은 없었나요? 글쎄. 아, 그러고 보니 그때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 박씨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일제강점기 때 부자들이 금덩어리를 땅에 묻어놨다는 소문이 있었거든. 해방 후에도 찾지 못한 채로 그냥 묻혀 있다는 이야기였어. 근데 만옥이가 그때 그런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더라고. 정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할머니가 정말로 보물을 찾으려고 했던 걸까요? 그런데 정희야, 너 혹시 이상한 열쇠 같은 거 받은 적 없냐? 박씨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희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만옥이가 생전에 나한테 그런 말을 했거든. 자기가 죽으면 정희한테 특별한 열쇠를 줄 거라고. 그 열쇠가 뭔지는 말 안 해주더라고. 정희는 주머니 속 열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다른 사람에게도 열쇠 이야기를 하셨다니 이제 정말 확신이 들었어요. 이 열쇠가 뭔가 중요한 단서라는 걸 말이죠. 할머니, 혹시 이 노트 좀 봐주실래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노트를 꺼내 보여주자 박씨 할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 이거 만옥이가 그때 항상 들고 다니던 공책이야. 정말요? 응. 1984년 그 여름에 만옥이가 매일 이 공책에 뭔가 적어가면서 다녔거든. 나한테는 절대 안 보여주더라고. 박씨 할머니가 노트를 받아들고 첫 장을 펼쳐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우리 마을 옛날 지도 같은데? 이 그림들이 마을 금고 위치랑 비슷해. 마을 금고요? 응, 예전에 마을 공동재산을 보관하던 곳이 있었거든.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말이야. 그런데 이 지도가 그때 그 위치들과 너무 비슷해. 정희는 흥분이 되어 더 자세히 물어보려 했지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수, 여기 계셨네요. 돌아보니 성수와 미경이 함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뭘 보고 계세요? 미경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노트를 쳐다봤습니다. 정희는 급하게 노트를 가슴에 안았어요. 별거 아니에요. 형수, 우리한테 왜 그렇게 숨기세요? 어머니 유품이면 우리도 볼 권리가 있다고요. 성수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때 박씨 할머니가 나섰어요. 야, 이 사람들아. 죽은 사람 뜻도 못 지켜주고 뭐 하는 거야? 만옥이가 정희한테만 주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할머니는 모르세요. 가족 간에도 공평해야죠. 미경이 박씨 할머니에게 따지듯 말했지만 할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공평하긴 뭐가 공평해. 너희들은 3억 원씩이나 받았잖아. 정희는 뭘 받았는데? 박씨 할머니의 말에 성수 부부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탐욕이 번뜩이고 있었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뭔가 중요한 걸 숨겨두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알아야죠.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 낡은 노트 하나뿐인데. 정희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성수 부부가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정말 별거 아니면 우리도 포기할게요. 미경이 달콤한 목소리로 유혹했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유언이에요. 결국 성수 부부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돌아갔지만
정희는 알 수 있었어요. 이들이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그날 저녁 정희는 다시 노트를 펼쳐보며 할머니가 남긴 단서들을 해석해 보려 했습니다. 1984년 여름 산 너머 옛 장터 그리고 이상한 지도들. 이 모든 게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주머니 속 열쇠를 꺼내 촛불에 비춰보니 열쇠 손잡이 부분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게 보였어요. 희망이라는 한글 두 글자였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할머니가 자신에게 진짜 희망을 주려고 하셨던 걸까요? 하지만 정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노트와 열쇠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가족들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말이죠. 노트의 비밀이 조금씩 밝혀지면서 정희 주변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 할머니와의 대화가 있은 지 이틀 후 마을에는 수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정희 씨가 시어머니한테 뭔가 특별한 걸 받았대. 그 노트에 보물 지도가 있다던데? 예전에 일본 놈들이 숨겨놓은 금덩어리 위치가 적혀 있다나 봐. 정희가 마을 슈퍼에 장을 보러 갔을 때 들린 이야기들이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과 함께 약간의 식이 섞인 표정들이 정희를 따라다녔죠. 정희 씨, 소문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뭔가 대단한 걸 남겨주셨다면서요? 슈퍼 사장 아줌마가 넌지시 물어봤지만 정희는 애써 모르는 척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일기장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미 마을 전체가 들썩이고 있었어요. 특히 박 씨 할머니가 마을 금고 위치 같다고 말한 게 왜곡되어 퍼지면서 사람들은 정희가 진짜 보물 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더욱 충격적인 광경이었어요. 작은 아들 성준이 아내와 함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성준의 아내 김영숙은 평소보다 훨씬 다정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의도가 뻔히 보였습니다. 왜 갑자기 다 오셨어요? 아,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형수님 혼자 계시니까 걱정되어서요. 그런데 형수님, 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노트 이야기 들었어요. 성준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난리던데요? 보물 지도라면서요? 에이, 그런 황당한 소문을 어떻게 믿어요? 그냥 옛날 일기장 같은 거라니까요. 정희가 부인했지만 성준 부부의 눈빛은 이미 확신에 차 있었어요. 형수님, 우리도 가족인데 함께 보면 안 될까요? 혹시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영숙이 교묘하게 접근해 왔습니다. 그러게요, 형수님.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죠. 성준도 거들었지만 정희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그냥 놔두세요. 그러자 성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형수님,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 집도 이제 저희 거잖아요. 형수님이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건지도 정해야 하고. 성준의 말에 정희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벌써 집에서 나가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 49제도 안 지났는데 그런 말씀을. 물론 급하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그런데 만약 어머니가 형수님께 특별히 뭔가 남겨주신 게 있다면 그것도 함께 논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숙이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정희는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이들이 노트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그날 저녁 더욱 가관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아들 성수가 미경과 함께 내려온 거예요. 이제 두 형제가 모두 모인 셈이었습니다. 형수, 우리 가족회의를 좀 해야겠어요.
성수가 엄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가족회의요? 어머니 유산 정리 문제입니다. 그리고 형수가 받으신 그 노트 문제도요. 미경이 거실 테이블에 서류들을 펼쳐놓으며 말했어요. 마을에서 소문이 심각해요. 어머니가 형수님께 보물 지도를 남겨주셨다는 둥, 금덩어리 위치가 적혀 있다는 둥. 이런 소문들이 계속 퍼지면 우리 가족 체면이 말이 안 되죠. 그러게요.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서 수군거리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영숙도 거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인데요. 성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그 노트를 우리가 함께 보고 만약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가족끼리 공평하게 나누자는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저한테만 주신 거라고요. 정희가 화를 냈지만 성수는 냉정했어요. 형수, 현실을 봅시다. 어머니 재산은 저희가 상속받았어요. 만약 그 노트에 정말 재산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상속 재산의 일부 아닌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반대로 묻겠습니다. 왜 그렇게 숨기세요? 정말 별거 아니라면 보여주셔도 되잖아요. 미경이 논리적으로 몰아붙였어요. 정희는 답답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형수님, 우리도 이해해요. 7년 동안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숙이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속뜻은 뻔했어요. 만약 정말 보물 같은 게 있다면 형수님 혼자 처리하기 어려울 거예요. 법적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세금 문제도 있을 수 있죠. 성준이 협박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는 겁니다. 형수님 몫도 당연히 챙겨드릴 테니까요. 정희는 이들의 교묘한 논리에 현기증이 났어요. 겉으로는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노트를 빼앗으려는 속셈이 뻔했거든요. 안 돼요. 어머니 유언이니까 저 혼자 처리할 거예요. 정희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러시겠다면 저희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네요. 성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 집 정리 문제 말입니다. 원래는 형수님께 충분한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면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마을에 이상한 소문만 더 퍼지기 전에 말이죠. 미경이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정희는 이제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들이 노트를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알겠어요. 그럼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성수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형수, 현명한 선택하세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죠.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협박이 숨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노트를 꼭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가족들의 압박은 점점 심해질 것이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거든요. 더욱 무서운 건 이들이 진짜로 노트를 빼앗으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어요. 과연 정희가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수상한 발자국 소리에 정희가 잠에서 깼습니다. 혹시 누군가 집 주변을 기웃거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창밖에 수상한 발자국 소리가 들린 지 사흘이 지났지만 정희 주변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정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성수 부부는 아예 마을에 며칠 더 머물기로 하면서 압박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형수, 마을 분들이 계속 물어보시네요. 어머니가 정말 뭔가 특별한 걸 남기셨냐고. 미경이 시장에서 돌아온 정희를 붙잡고 말했어요. 마을 이장님도 직접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마을 공동재산과 관련된 건 아니냐고. 이런 소문이 계속 퍼지면 정말 곤란해질 것 같은데요. 정희는 점점 숨이 막혔어요. 이제는 마을 전체가 자신을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면사무소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혹시 신고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일기장 같은 건데 왜 이렇게 난리인지. 그럼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정말 별거 아니라면 우리가 마을 사람들에게 해명해 드릴게요. 성수가 다시 한번 노트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정희는 여전히 거절했어요. 어머니 유언이니까 안 돼요. 그러자 성수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러시겠다면 내일부터는 이 집 정리를 시작해야겠네요. 뭐라고요? 어차피 우리 재산이니까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야죠. 형수도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 준비하세요. 성수의 말에 정희가 충격을 받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있었어요. 이틀 후 아침 정희가 가장 믿었던 박씨 할머니가 어둠침침한 표정으로 찾아온 겁니다. 정희야, 할머니가 당신한테 미안한 말을 해야겠어. 왜 그러세요? 큰아들이 나한테 왔어. 당신이 그 노트를 혼자 독차지하려고 한다면서 나한테 도움을 달라고 하더라고.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할머니까지. 아니야, 나는 안 도와준다고 했어. 하지만 말이야. 성수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당신이 어머니 몰래 뭔가 숨겨뒀을 수도 있다고. 박씨 할머니의 말에 정희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가장 믿었던 분마저 의심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할머니, 저 믿으세요. 저는 정말 어머니가 주신 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 나는 믿어.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어떨까? 벌써 당신을 이상한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 정희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정말 아무도 자신 편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에게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텃밭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이 이상하게 어수선한 거예요. 뭔가 미묘하게 자리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급하게 방으로 달려가 서랍을 열어보니 노트가 사라져 있었어요. 어디 갔지? 정희가 당황해서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불 속, 옷장 안, 부엌 찬장까지 모든 곳을 다 찾아봤지만 노트는 없었어요. 누가 가져간 거야? 정희가 절규하며 주저앉았을 때 마침 성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형수,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노트가 없어졌어요. 노트요? 어떤 노트? 성수가 모르는 척하며 물었지만 정희는 확신했어요. 분명히 성수가 가져간 거라고 말이죠. 어머니가 주신 그 노트요. 누가 가져갔어요? 에이, 설마 저희가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루 종일 마을 이장님과 면사무소에 다녀왔다고요. 성수가 태연하게 알리바이를 대며 부인했어요. 그럼 누가? 혹시 형수가 어디에 두고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요즘 워낙 신경 쓸 일이 많으셔서. 그때 미경도 들어와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혹시 다른 곳에 숨겨둔 거 아니에요? 요즘 마을에 소문이 심하니까 안전한 곳에 옮겨두셨을 수도 있고. 두 사람의 태연한 모습에 정희는 더욱 화가 났어요. 이걸 왜 가져가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준 건데. 진정하세요, 형수. 저희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 정말 누가 가져갔다면 마을 사람 중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성수가 교묘하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마을의 소문이 워낙 심해서 혹시 호기심에 누가 가져간 걸 수도 있어요. 미경도 가세했지만 정희는 이들의 연기라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정희가 울며불며 사정해봤지만 성수 부부는 끝까지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심지어 작은 아들 성준까지 와서 형을 거들었어요. 형수님, 혹시 정말 마을 사람들이 가져간 거 아닐까요? 워낙 소문이 심하니까. 아니면 형수님이 술 드시고 어디에 뒀다가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영수까지 나서서 정의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술을 언제 마셨다고. 요즘 스트레스가 심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이들은 끝까지 시치미를 뗐어요. 정의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도둑 취급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절망 속에서 정의는 집 뒤편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람에 날려온 종이 한 장이 덤불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지? 정의가 조심스럽게 종이를 집어들어 보니 그건 노트에서 뜯어진 한 페이지였어요. 그리고 그 종이에는 할머니의 사진 한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는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는데 배경이 낯익었어요. 바닷가 어딘가 같았는데 뒤편에 작은 동굴 같은 게 보였습니다. 이곳이 어디지? 정의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생전에 자신에게만 알려준 비밀 장소가 있었거든요. 바닷길이 열리는 시간. 할머니가 가끔 새벽에 바닷가로 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썰물 때만 갈 수 있는 특별한 길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정의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할머니가 진짜 뭔가를 그곳에 숨겨두신 건 아닐까요? 그리고 이 사진이 마지막 단서인 건 아닐까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밀려왔어요. 가족들이 노트를 가져간 이상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도 곧 노트의 내용을 해독할 테니까요. 정의는 결심했습니다. 새벽에 바닷가로 가서 할머니가 숨겨둔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말이죠. 그것만이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테니까요. 창밖으로 다시 수상한 그림자가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과연 정의가 가족들보다 먼저 할머니의 비밀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새벽 4시 정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온 마을이 잠든 시간, 할머니가 알려주신 바닷길이 열리는 시간이었어요. 정의는 손전등과 할머니가 주신 열쇠, 그리고 바람에 날려온 사진을 챙기고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길은 고요했지만 정의의 마음은 경랑이 일고 있었어요. 과연 사진 속 그 장소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 정말 할머니가 숨겨둔 무언가가 있을까요? 주머니 속 열쇠가 손에 닿을 때마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닷가로 향하는 길에 정의는 할머니가 생전에 하신 말씀들을 떠올렸습니다. 정의야, 바다는 하루에 2번 선물을 준단다. 썰물 때 숨겨진 길을 보여주고 밀물 때 다시 감춰주지. 그때는 단순한 바다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암호 같은 말씀이었어요. 할머니가 혼자만 아는 비밀 장소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였죠. 바닷가에 도착한 정의는 사진과 주변을 비교해 봤습니다. 썰물로 인해 평소보다 바닷물이 많이 빠진 상태였어요. 평소에는 바닷물에 잠겨 있던 갯바위들이 드러나 있었고 절벽 아래로 이어지는 작은 길이 보였습니다. 저기다. 정의가 사진 속 배경과 일치하는 곳을 발견했어요. 할머니가 젊은 시절 찍으신 그 절벽 아래 작은 동굴이었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의 뒤편으로 보이던 바로 그 동굴 말이죠. 조심스럽게 미끄러운 갯바위를 따라 내려간 정의는 여러 번 넘어질 뻔했어요. 바위에 붙은 이끼와 해초 때문에 발을 디딜 때마다 미끄러웠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비밀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조심조심 내려갔습니다. 드디어 작은 동굴 입구에 도달한 정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펴봤어요. 동굴은 생각보다 깊었고 손전등 불빛을 비춰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입구 주변에는 할머니가 다녀간 흔적들이 있었어요. 발자국 자국과 손으로 만진 듯한 바위 표면들이 보였거든요. 할머니, 정말 여기에 뭔가 있는 건가요? 정희가 중얼거리며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은 젖어 있었지만 걸을만 했어요. 동굴 벽면을 만져보니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다듬어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몇 걸음 더 들어가자 동굴이 조금 넓어지면서 벽 한쪽에 인공적으로 파인 작은 구멍이 보였어요. 그 구멍은 사람이 일부러 만든 것 같았고 크기도 무언가를 숨기기에 적당했습니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그 구멍 안에 녹슨 철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크기는 신발 상자 정도였지만 무게가 제법 나갔습니다. 상자 표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자물쇠는 아직 튼튼해 보였어요. 이게 정말 정희의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가 주신 열쇠를 꺼내 상자의 자물쇠에 맞춰보니 딱 들어맞았습니다. 열쇠를 돌리자 딸깍 소리와 함께 오래된 자물쇠가 열렸어요. 30년 넘게 잠겨있던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들어 있었습니다. 제일 위에는 비닐로 쌓인 오래된 장부가 있었어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날짜가 적힌 가계부 같은 것이었는데 매달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정희가 장부를 자세히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할머니가 30년 넘게 매달 일정 금액을 따로 모으신 기록이었던 겁니다. 한 달에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50만 원씩 꾸준히 모으신 흔적이 있었어요. 그 총액을 계산해 보니 무려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오랫동안 장부 밑에는 작은 보석함이 있었는데 안에는 할머니의 젊은 시절 금반지 여러 개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으셨다던 그 귀중한 장신구들이었어요. 6.25 전쟁 때도 팔지 않고 지키신 것들이라고 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각각의 보석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는데 정의 결혼 반지, 정의 목걸이, 정의 귀걸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가 이미 오래전부터 정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선물들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맨 아래 있던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정희에게 마이너스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할머니 친필로 적혀 있었어요. 안에는 편지와 함께 토지대장 등본과 땅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본 정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내 마지막 선물을 찾았다는 뜻이구나. 고생 많이 했다. 너를 며느리로 맞은 게 아니라 딸로 여기고 산 지 벌써 7년이야. 내가 아프고 힘들 때마다 내가 곁에 있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다른 며느리들은 명절에나 얼굴 보는데 너는 매일 내 곁에서 정성껏 돌봐줬지. 큰아들, 작은아들에게는 집과 예금을 줬지만 너에게는 더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었어. 이 땅은 내가 30년 넘게 조금씩 모은 돈으로 내 이름으로 사둔 거야. 바로 우리 마을 뒷산 절반에 해당하는 땅이다.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곧 정부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하더라. 그럼 보상금만 해도 10억은 넘을 거야. 이건 내가 나를 7년 동안 정성으로 모신 것에 대한 내 마음이다. 넌 내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딸이었다. 이제 당당하게 내 몫의 삶을 살아가거라. 편지를 읽는 정희의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이런 큰 선물을 준비해 두셨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달도 빠뜨리지 않고 모으신 돈으로 자신 명의의 땅을 사두셨다니요. 토지대장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정희 이름으로 등록된 땅이었어요.
면적도 엄청났고 위치상 정말 가치가 높아 보였습니다. 마을 뒷산의 절반이라니 상상도 못할 규모였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 몰랐어요.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가슴에 안았을 때 갑자기 동굴 입구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있었네. 돌아보니 성수와 성준이 손전등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뒤따라 미경과 영숙도 보였어요. 네 사람 모두 숨이 차 있는 걸 보니 정희를 쫓아오느라 고생한 것 같았어요. 형수, 새벽부터 여기서 뭐 하세요? 성수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저를? 형수가 밤에 몰래 나가는 걸 봤어요. 뭔가 수상해서 따라왔죠. 설마 어머니가 뭔가 숨겨두신 걸 혼자 가져가려고 한 거 아니죠? 미경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성준이 철상자를 가리키며 다가왔어요. 욕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저한테 남겨주신 거예요. 정희가 편지와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지만 성수가 강제로 빼앗으려 했어요. 형수, 뭔지 확인해 봐야죠. 어머니 유산이면 우리도 알 권리가 있어요. 안 돼요. 이건 어머니가 저만 받으라고 하신 거라고요. 정희가 필사적으로 막았지만 4명이 덤벼들자 어쩔 수 없었어요. 결국 편지와 토지 서류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뭐야 이거? 땅 문서? 성수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10억? 이게 10억짜리 땅이라고? 성준도 편지를 읽고는 경악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걸 우리 몰래 숨겨두셨다고? 이건 말이 안 돼. 미경이 분노로 떨며 소리쳤어요.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우리가 상속받은 3억보다 훨씬 많잖아요. 정희는 절망했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한 거였습니다. 과연 정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동굴 밖에서는 밀물이 다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빠져나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동굴 안은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성수와 성준 형제는 땅 문서를 서로 빼앗으려 했고 미경과 영숙은 보석함을 뒤지며 금반지들을 꺼내고 있었어요. 정희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다 우리 몫이야. 어머니 재산인데 왜 형수 혼자 가져가려고 해? 성준이 소리치며 편지를 읽더니 더욱 화를 냈어요. 30년 동안 모은 돈이라고? 그럼 우리가 어머니께 드린 용돈도 여기 들어간 거 아니야? 맞아요. 우리가 매달 드린 생활비로 이 땅을 산 거라고요. 영숙도 가세하며 정희를 비난했습니다. 형수님이 어머니를 꼬셔서 이런 짓을 하게 한 거죠? 7년 동안 세뇌시킨 거예요. 정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할머니의 진심을 이렇게 더럽히다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저를 위해 준비하셨는데. 정성? 웃기지 마세요. 치매 걸린 노인을 이용한 거죠. 미경이 독서를 퍼부었지만 그때 동굴 입구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치매라고 했나? 모두가 돌아보니 박씨 할머니가 손전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마을 이장과 몇 명의 마을 사람들도 함께 있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정희가 새벽에 나가는 걸 봤지. 혹시나 해서 따라왔는데 역시나 너희들이 난리를 치고 있구나. 박씨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 이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형수에게만. 성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박씨 할머니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닥쳐라. 만옥이가 생전에 나한테 다 얘기했어. 너희들이 얼마나 욕심쟁이인지 말이야. 무슨 소리예요? 만옥이가 죽기 전에 나한테 녹음 파일을 하나 맡겼거든.
박씨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오래된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걸 들어봐라. 녹음기에서 이만옥 할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씨, 내가 죽으면 아이들이 정희를 괴롭힐 거야. 그럴 때 이 녹음을 틀어줘. 이건 정희에게만 주는 거라고. 그 애는 나를 정말 딸처럼 모셨다고 말이야. 녹음된 할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성수야, 성준아, 너희들은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러 오는 게 전부였지. 하지만 정희는 매일 내 곁에서 정성껏 돌봐줬어. 내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하고 외로울 때 이야기 상대가 되어줬지. 그래서 내 진짜 마음을 정희에게 주는 거야. 30년 동안 모은 돈으로 그의 이름으로 산 땅이니까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 녹음이 끝나자 동굴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성수 형제와 그들의 아내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그런 말씀을. 성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뿐이 아니야. 박씨 할머니가 다시 말했어요. 만옥이가 면사무소에도 미리 신고해뒀어. 혹시 너희들이 문제 삼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이야. 마을 이장이 앞으로 나서며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이만옥 씨가 생전에 면사무소에 제출한 증인 신청서입니다. 정혜 씨에게 토지를 증여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신고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토지 증여 당시의 공증서입니다. 이장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자 성수 형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법적으로 완벽한 증여예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는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미경이 소리쳤지만 이장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증여자가 정신이 멀쩡할 때 한 결정이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게다가 공증까지 받았으니 번복할 수 없어요. 성준이 마지막으로 악을 썼어요. 그래도 우리는 납득할 수 없어요. 어머니가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때 정의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만해요. 어머니가 왜 저한테 이런 선물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어요. 7년 동안 저는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마다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밤에 열이 나시면 밤새 간병했고 외로워하시면 옆에서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렸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뭘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와서 밥 먹고 용돈 몇만 원 주고 가는 게 전부였잖아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딸에게 유산을 주신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성수가 마지막으로 발악했어요. 그래도 혈육이 따로 있는데. 혈육? 정희가 비웃었어요. 혈육이면 뭐예요? 7년 동안 곁에 있어준 게 혈육보다 소중하다고 어머니가 판단하신 거잖아요. 박씨 할머니가 정희 편에 섰어요. 맞아. 핏줄이 뭐 그리 대단하냐? 정성이 더 소중하지.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정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할머니를 모셨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이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정혜 씨가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결국 성수 형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법적으로도 막혀 있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정희 편이었으니까요.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납득할 수 없어요. 성수가 마지막으로 말하고는 미경과 함께 동굴을 나갔어요. 성준 부부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형수님, 후회하실 거예요. 영숙이 마지막으로 악담을 퍼부으며 나갔지만 정희는 이미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박씨 할머니가 정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수고했다, 정희야.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거라. 고마워요, 할머니.
정희는 마침내 할머니의 진짜 선물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였어요. 동굴 밖으로 나오니 새벽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정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할머니가 남겨주신 땅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보상금도 12억이라는 놀라운 금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 가장 소중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정희 씨, 도서관 개관식 준비는 다 되었나요? 마을 이장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물어봤습니다. 정희는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보상금의 일부로 마을에 작은 도서관을 지었거든요. 이름은 이만옥 기념 도서관이었습니다. 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정희가 도서관 앞 벚꽃나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봄이 돌아왔고 벚꽃이 만개한 길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셨던 계절이었죠. 도서관은 아담하지만 아늑했어요. 할머니의 사진이 걸려있는 입구에는 지식과 사랑을 나누는 공간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곳에서 마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하기로 했어요. 정희 언니, 마을 아이들이 달려와 정희를 둘러쌌습니다. 아이들은 정희를 무척 좋아했어요.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고 맛있는 간식도 만들어주시니까요. 오늘은 어떤 책을 읽어주실 거예요? 오늘은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줄까 해. 정희가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차가 한 대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성수와 미경이 탄 차였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마을에 나타난 거예요.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의 표정은 어색했습니다. 형수. 성수가 정희에게 다가와 머리를 숙였어요.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정희는 놀랐어요. 그렇게 독하게 굴던 성수가 사과를 하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웬 형수가 도서관을 지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니 이름으로 말이죠. 미경도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형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신지. 정희는 성수 부부가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지 의아했어요.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성수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형수에게 그 땅을 주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정말 형수를 딸처럼 여기셨던 거였네요. 처음에는 화가 났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보니 어머니 곁에서 7년 동안 정성껏 모신 건 형수밖에 없었죠. 미경의 말에도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러 오는 게 전부였는데 형수는 매일 어머니와 함께 하셨잖아요. 정희는 이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쉽게 마음을 열기는 어려웠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형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성수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장례식 때부터 형수를 괴롭혔던 것 정말 죄송해요. 욕심이 앞서서 인간다운 도리도 잊었네요. 그때 작은 아들 성준과 영숙도 함께 나타났어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형수님, 저희도 사과드리러 왔어요. 성준이 정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형수님을 몰아세웠던 것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영숙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형수님, 저희가 너무 못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형수님을 아끼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이들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긴 했지만 그동안 받았던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거든요.
일어나세요. 무릎 꿇을 일까지는. 아니에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성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형수가 어머니를 위해 도서관까지 지으셨다는 걸 듣고 정말 부끄러웠어요. 저희는 어머니를 위해 뭘 했나 싶어서요. 어머니가 형수에게 그 땅을 주신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정말 딸 같은 마음으로 대하셨던 거네요. 미경도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박씨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뭐들 하고 있는 거야? 할머니, 이 사람들이 와서. 정희가 설명하려 했지만 박씨 할머니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다 들었어. 너희들이 정희한테 사과하러 온 거지? 네, 할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성수가 박씨 할머니에게도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야. 박씨 할머니가 정희를 바라봤어요. 정희야, 이 사람들 용서해줘. 가족이잖아. 정희는 잠시 생각했어요. 할머니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분명히 가족끼리 화해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알겠어요. 이제 그만 잊어버려요. 정희가 성수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어머니도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고마워요, 형수. 정말 고마워요. 성수가 정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앞으로는 정말 가족답게 지내요. 형수가 우리 진짜 누나라고 생각할게요. 그날 저녁 정희는 도서관 앞 벚꽃길을 혼자 걸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할머니가 함께 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할머니, 이제 저도 제 몫의 삶을 찾았어요. 정희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처음에는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왜 저만 혼자 남겨두고 가셨나 싶어서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정말 소중한 선물을 주셨다는 걸.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들이 정희 주위로 떨어졌어요. 마치 할머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저를 믿어주신 그 마음이었어요. 저를 딸처럼 사랑해 주신 그 마음 말이에요. 정희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서울서 온 과부가 아니라 우리 마을의 딸로 불리고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마을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누며 정말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셔서. 정희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올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만들어낸 새로운 봄이 정희의 마음속에 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정희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